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학생들은 우리 재단의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광주복지재단 서포터즈 복둥이로 활동하고 있는 신경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광주복지재단 서포터즈 복둥이로 활동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에 다니는 윤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난 9월이었죠? 우리 재단의 복둥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새롭게 배웠다든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복지라고 한다면 노인이라든가 장애우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모두 다 해당되는 모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각 팀별로 자유롭게 홍보 방안을 구상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기획력이나 협동심을 잘 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광주복지재단이 광주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서포터즈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런 복지재단을 홍보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네, 보람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의외로 저희 광주복지재단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광주복지재단이 언제 그리고 또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광주복지재단 혹시 과거에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또는 빛고울 노인 복지재단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광주복지재단 하면 좀 생소하신데 저희 복지재단은 작년 7월 1일 그러니까 빛고울 노인복지재단을 개성해가지고 확대 발전시킨 그런 이제 기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 그다음에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그다음에 효령의 효령 노인 복지타운, 그리고 독림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시립 장애인 복지관 이 세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 광주복지재단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60명이고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90명의 임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산하에 공기업을 빼고는 가장 큰 출연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광주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광주복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설립된 지가 1년 조금 넘었으니까 큰 변화는 없었고 저희가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 이런 분들 간의 어떠한 연대라고 할까, 거버넌스 그러니까 협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이렇게 따로 갔다라고 하면 저희 광주복지재단이 중간 역할을 해서 민과 관을 함께 가는 협치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듯이 일반 시민들에게 복지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로 한 360가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 모든 복지 정책들이 다 신청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어떠한 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복지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그 변화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복지 정책을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실제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제 광주 복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 밖에도 광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과 어떤 지원들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또 궁금합니다. 이제 복동이로 하면서 두 학생들 우리 타운에 쭉 돌아보셨죠? 네, 어르신들이 많으신가요, 적은가요? 상당히. 하루에 이 빛고울 건강 타운에만 4,500명의 우리 노인 회원들이 다녔습니다. 효령은 1,500분,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은 500명의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복지재단에 하루에 6,5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죠. 이 시설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요. 이제 첫 번째가 건강 활력, 교양 교육. 건강 활력이라고 하면 스포츠 댄스라든가 수영, 검도 이런 프로그램들이고요. 교양 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뭐 영어, 회화, 일본어, 뭐 논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미 여가. 취미 여가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사진도 있고 뭐 서양화도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교육.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 이런 교육이 약 100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82개 종류에서 192개 과목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게 되면은 학과가 이제 뭐 100여 개가 있고 열리는 과목이 한 200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게 이제 약 하루에 6,000명의 어르신과 500명의 장애인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 광주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좀 더 잘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은 8개의 광역 자치단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복지재단은 8개의 복지재단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다른 복지재단은 연구 영역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시설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이고 저희 광주의 대표적인 복지다라고 하게 되면 민선 6기 윤장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서류 결제를 한 내용이 혹시 뭔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그만큼 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광주에는 헬스 서비스 케어라 그래서 HS 사업이라 해서 중증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 5개 구가 광주시에 있는 5개 구가 각 구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협의체에서 각각의 이름들 뭐 서구는 수호천사, 남구는 호민관, 뭐 북구는 한울타리, 그다음에 광산은 투게더 광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소위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아주 어려운 에 처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까 그런 제도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대단히 잘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서 복지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복지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종사하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먼저 그분들의 처우부터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세진 학생 사회복지 전공이시죠? 네. 본인의 지금 미래에 대해서 여쭙는 거죠. 네. 사실 사회복지계의 제일 큰 화두라고 할까? 2가지 쟁점 사안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신분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기관의 시설에 입사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시설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신분 보장 문제고, 두 번째가 처우 개선 문제예요.
내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분보장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사회복지 시설들은 주로 이제 정부라든가 또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시설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주거든요. 그럼 수탁자가 보통 3년에서 5년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5년 후에 다시 이제 평가를 받아서 계속 수탁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 기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5년 후에 평가를 잘못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다시 위탁을 했는데 수탁자가 불교 기관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직원들은 고용 승계에 의해서 보장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게 고용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분 불안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시켜 나가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점차 안정화 단계에 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처우 보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회복지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처우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광주는 2016년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게 됐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그럼 작년 같은 게 어떻게 됐냐? 2015년에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입사한 직원에게 월 1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 95%인 95만 원만 줬어요. 근데 금년에 이제 100%를 다 지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됐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이제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되면 자격증 수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뭐 이렇게 수당들이 붙게 되는데 그런 수당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타 직종에 비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으면은 연말에 그 기관의 이제 그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는 걸 주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에는 그런 성과급이 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사회복지사들은 약 50%도 좀 못 미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계에서 꾸준히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복지 선진 국가들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네. 이 북유럽의 여러 복지 선진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 그 수혜자들,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과 복지 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이 둘 모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했어요. 크게 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복지국가가 어떻게 이제 발달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는 이제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뭐 산업화론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이론도 있고 뭐 국가론도 있고 여러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정부가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이게 이제 2000년대까지 90년대 여기까지 이제 주된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서유럽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이제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정권을 오랫동안 잡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노동자, 농민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가 많이 증가되었다.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는 이제 스웨덴을 많이 치잖아요. 스웨덴에 1938년에 살트-쉐바드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노사 협약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경영자가 최대한 보장한다. 이런 협약이었는데 그 협약이 지금 현재 80년째 계속 지켜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서로 간에 어떠한 기업의 부를 쌓게 되면 이것이 노동자의 몫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주로 이제 아직도 성장론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이 가다 보니까 파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키울 때까지는 나누기란 어렵다.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분배가 좀 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 북유럽의 성장의 배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집권함으로 인해서 복지가 많이 확대되었고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약속들이 지켜지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복지국가를 이룬 배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사회복지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던 교수님이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뭐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라도 혹시 있으세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저는 원래 학부에서 수학을 했어요. 수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정치학 과목을 수강을 했었어요. 교양 이제 선택으로.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정치학 하는 거 굉장히 그 수학하는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서 그 교수님이 당시 이제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공부하신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학문적 추세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80년 이야기입니다. 1980년 추세를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사회과학이 통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수학적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정책 분석이라든가 이런 학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학생으로 교수들이 서로 받을 거다. 장학금 받기도 쉽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 나는 정책 분석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미국에 가게 됐죠. 그래서 학과는 이제 정치학과에서 퍼블릭 팔러시라고 하는 전공 분야가 있어요. 국제 정치, 뭐 미국 정치, 정치 사상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학 분야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정치학에서도 오고 사회학에서도 오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 정책을 전공했고 그 가운데 이제 정책 분석을 이제 세부 전공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복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저처럼 뭐 사회복지 관련 직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직업으로서나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대표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지 저희가 도움이 될까요, 저희에게? 저는 이제 첫째는 이제 사회복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뜻한 가슴, 뭐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는 사회복지보다도 다양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식견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따뜻한 가슴뿐만 아니라 냉철한 지성, 차가운 머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와요. 우리 앞으로는 복지 시대니까 사회복지 하면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공부하면 어떠느냐, 뭐 괜찮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어디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유망한 직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또 상담사 이런 것들이 아주 수위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일자리들이 점차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 서비스, 인간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분야는 이제 사회복지가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망은 밝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적 식견을 길러야만이 전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요즘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제 청년 취업 문제일 텐데요. 보다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년 취업도 복지의 한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정책적인 방안들이나 대안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성세대, 저도 뭐 이제 마음은 안 그런데 기성세대에 속하네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마음이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만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좀 취업 먹고 살 거리, 미래의 먹거리를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이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청년 수당이라든가 청년 배당이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청년 수당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서울시는 좀 약간 선별적이라고 한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년 배당은 좀 더 이제 보편적인 그런 그 청년 정책 아니겠어요? 우리 광주시에는 이제 이런 정책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서 30억이 반영이 돼서 청년 드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이건 뭐냐면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면서 약간의 그 자기 어떤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실시가 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 드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정말로 앞으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이 과거에는 GNP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일자리들이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GNP의 증가와 일자리 증가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을 우리나라에서만 찾지 마라. 눈을 좀 돌리면은 세계 각국에 얼마든지 할 일은 많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에게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문의를 해온 졸업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 아카데미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거기에 이제 수료를 하고 지금 베트남에 취업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국내에서의 그 과도화된 경쟁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밖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주시가 목표하는 어떤 모토가 더불어 사는 광주인데요. 앞으로 이 광주복지재단은 어떤 계획과 목표로 이제 그 광주의 복지를 이끌어갈 계획인지 계획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광주복지재단의 추구는 저희가 이제 뭐 광주의 복지를 꼭 이끌어간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원하는 민을 지원하고 관과 민의 이제 중간 역할을 해내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재단에서 만들어내는 복지 정책은 그야말로 연구 논문이 아닌 그야말로 현장감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현장감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갖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여기 빅골 타운 이런 타운들이 현재는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머니들이 손주를 데리고 와서 손주는 뭐 이런 장난감 도서관에서 또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본인의 프로그램을 또 이제 즐기시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세대 통합형 3세대형 시설로 우리 양타운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광주 시민들만 이용하게 돼 있는데 인근에 이제 화순이라든가 나주라든가 저쪽 효령 이제 담양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 상생 차원에서 전남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복둥이 서포터즈들 포함한 지역의 모든 청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나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힘이 되는 말씀 한마디 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도전 정신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도전 정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용기 이런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자녀가 좋다고 하면 그 사람과 배우자로 선택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희망을 얘기하라 한다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뭐 그런 안정된 직종에 있는 사람 일단 저는 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에게 안정이라든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젊음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열정이고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척 정신, 이런 좀 도전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네요. 오늘 작게는 서포터즈 활동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이제 광주 복지의 어떤 미래까지 내다보는 어떤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굉장히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할 수 있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서포터즈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복지 소식을 알리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복지 혜택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금 그 끈을 조여매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사회복지 전공하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도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민관 그 협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광주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복지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경험도 하고 전문 지식도 더 쌓아서 우리나라 복지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 지금 취업 때문에 걱정도 많고 막막하고 그럴 텐데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자신감 주시고 새로운 시각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교우 관계도 넓히고 또 사회의 돌아가는 현상도 배우고 또 자기 전공 지식을 어떻게 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도 잡고 이런 활동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온 만큼 앞으로 서포터즈 활동이 잘 정착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활동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